네, 저는 뭐 한세혁 교수님하고는 그 97년도에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이제 그 정보문화센터라고 하는 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그런 공기관에서 처음 만났고, 그리고 뭐 저는 최근에는 이런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연구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뭐 디지털 전반 분야에 대해서 제가 뭐 이제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큰 사업단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조금의 어떤 정보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편한 자리라고 해서 저 뭐 크게 그 뭐냐 최근에 그러니까 디지털 역량 강화와 관계되는 내용들은 크게 제가 뭐 준비를 많이 하진 않았고 과거에 했던 것들을 뭐 최근에 동향하고 연결하면서 어떤 방향을 좀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모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좀 이렇게 편하게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목은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이제 웹 3.0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AI하고 또 만나는 그런 영역이어가지고 앞부분에 그래도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현재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2003년부터 20년 저도 이제 근속을 했고, 최근에 영남대학교에서 이제 20년 근속 우리 또 아주 제도가 아직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학교는 근속 근무해 주고 있습니다. 10년, 그 다음 20년, 그래서 10돈, 20돈.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다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없어질 줄 알았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복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그러니까 맞습니다. 최후의 지금 영남대학교 복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돈을 이제 했고 근데 지금 동아대학교가 뭐 너무나 선제적으로 이번 대학 정책을 잘하고 있어서 특히 작년에 등록금 관련해 가지고 뭐 학교에서 큰 그러니까 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국내 학계에는 뭐 그렇게 많이 잘 나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부산도 그렇지만 대구도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서울 중심적인 학계에 가는 것이 처음에는 좀 가봤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너무나 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식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국제적인 차원에서 교류를 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스프링거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퀄리티 앤 컨텐츠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메소돌로지 저 치프 에디터를 2020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널 오브 컨템포러리 이스턴 에이시아는 저거는 이제 그 스코프스 저널인데 대형 출판사가 있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셀프 퍼블리싱으로 해서 제가 스코프스까지 등재시킨 학술지여서 2개 학술지 지금 이제 치프 에디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새로운 또 학술지 하나 론칭을 했습니다. 저 로사라고 해서 리서치 아웃풋 쉐어링 에즈 아웃 해가지고 아직 1호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웹3 기반으로 이제 전을 한다는 얘기여서 웹3라는 얘기는 이제 제가 이따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테크놀로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술지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과 그 다음에 저자들한테 그러니까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보상이라든가 편집위원들한테 돌려주는 보상 가치도 우리가 공정하게 분배하겠다라는 그런 차원. 그래서 혹시나 이제 좋은 학술지에 많이 투고하시고 잘 안 되시거나 출구가 애매한 논문이 영어 논문이 계시면 로사에 보내주시면 제가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학술지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특히 최근에 미국하고 유럽은 좀 안 그렇지만 아시아권이라고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가 아니면 리크루트부터 해가지고 프로모션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그 격차, 학술지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스코프스도 지금 인정을 잘 안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형편을 그래서 지금 학술지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시간을 많이 또 보내고 있습니다.
뒤에를 조금씩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다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 논문이 저도 제가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래서 정보문화센터라고 하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IMF를 맞아가지고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자발적인 퇴사자를 처음에 회사에서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손을 들었죠. 왜냐하면 정말 회사를 다닐 것인가 유학을 할 것인가 고민했었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강제 혁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 가서 해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텀페이퍼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이 텀페이퍼 주제를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래도 이 정보문화센터라는 곳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연구실에 근무를 하면서 한세혁,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선임 연구원이셨고 전 연구원이었는데 자료들이 좀 있어서 텀페이퍼를 썼어요. 그게 이제 이 일렉트로닉 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제 텀페이퍼가 출판이 되었는데, 이 당시 일렉트로닉 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에서 특별호를 했는데요. 그 특별호가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 분야의 가장 유명한 학자인 네덜란드의 반 다이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반 다이크 교수, 디지털 디바이드로 하면 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교수죠. 반 다이크 교수가 스페셜 이슈를 한다서 제가 텀페이퍼를 이런 걸 한국의 케이스를 가지고 썼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더니만 뭐 자기 한번 읽어보더니만 뭐냐 투고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투고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죠. 이제 그 디지털 디바이드가 좁혀지는 디바이드도 있고 넓어지는 디바이드, 격차가 넓어지는 디바이드도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당시에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DJ 정부에서 그러니까 디지털을 가장 잘하는,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장 잘하는, 그때는 디지털 말에는 잘 안 쓰고 그냥 컴퓨터를 가장 잘하는 그런 국민을 만들겠다. 그래서 전 국민 뭐 계층 교육을 시키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케이스들이 조금 보도됐고 반다이크 교수도 한국의 케이스를 좀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텀페이퍼에 관심을 가져서 이제 실렸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반다이크 교수가 디지털 디바이드 또 책도 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뭐 그 디지털 디바이스의 개념적인 것부터 엠피리컬한 케이스까지, 그다음에 그 책의 또 뒤편에 또 제가 또 한 꼭잘 그러니까 코멘트를 또 커버 페이지에다 쓰기도 했고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게 이제 바로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도 인포메이션 컬처 센터, 정보문화센터 그 자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그러니까 전국 샘플 1,500명의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것이었는데 이제 제 논문에다 제가 했는 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다면 고령자를 어떻게 정의했을까 보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흥미로운데요. 제가 해놨죠. 60에서 64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령자의 개념이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당시에는 그러니까 60에서 64 되어 있고, 그래서 no or very few 해서 거의 디지털 그 역량이 없는 게 100%로 나와 있어요. 100%. 없다는 거, 없다.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50세 이상이 72%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20년 전에 이 디지털 디바이드에 관해서 국가적으로 처음으로 조사했을 당시에 우리의 그러니까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또 연령을 보면 지금 이 자료에는 over 5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60대 이상의 하나의 계층으로 잡아가지고 맨 같은 자료예요. 같은 자료. 그러니까 2001년도 자료네. 이건 2001년도 자료. 2001년도 자료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10,000명 정도로 이제 했어요. 10,000명 정도. 10,000명 정도로 했는 자료인데 over 50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령자를 다시 더 낮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자료에 추론하여 그래서 over 50로 했는데 워드 프로세싱, 그 다음에 스프레드 시트, 데이터베이스 그래픽, 뭐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인 거, 뮤직 인터넷, 온라인 네트워킹, 게임 같은 거를 어떻게 했는지 보면 오버 50에서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싱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보편화됐다. 81.8%. 그런데 다른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는 47.8%, 19.1%, 49.5%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지금 그게 50대 이상하고 40대, 이쪽 40대, 이 40대 부분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20년 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20년 전이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좀 많이 변했구나. 왜냐하면 고령자를 개념 정의하는 것에서도 변했고 지난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이제 디지털 역량 교육을 했는지도 잘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뭐 옛날 자료를 앞서 말씀드려 좀 찾다 보니까 제가 또 이런 또 유사한 작업을 뭐 지금 현재는 이하여대에 지금 있는데 윤호영 교수하고 이런 작업을 좀 했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출판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5년도 그러니까 2000년이었고 15년 후라고 제가 이름을 쳤잖아요. 그래서 보면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하면 결국은 혁신 비즈니스의 가치 평가력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이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고 이 당시가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당시가 언제냐 우리로 따지면 박근혜 정부가 2013년도에 이제 들어섰죠. 그 다음에 2010년을 전후해서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죠. 2013년도에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가 됐죠. 그래서 이 당시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존의 컴퓨팅한 그런 단계들, 컴퓨터의 단계에서 데이터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어떤 국제적인 흐름들이 다시금 디지털 리터러시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15년 전후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만들고 뭐 이렇게 데이터 쪽으로 이제 돌아섰던 시기였죠. 그럴 때 이때 보면 OECD 조사였는데 우리나라가 최고 등급에 있는 사람의 퍼센트가 OECD 평균보다 2%가 적고 조사 대상국 가운데에서도 26개국에서 19위로 그만큼 낮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당시가 어떤 당시냐면은 그러니까 폭스바겐 제가 자동차를 폭스바겐 골프를 2010년도에 그러니까 새 차를 샀는데 제가 가격이 이때 폭락을 한번 했어요. 왜냐하면 폭스바겐이 이 사태가 있었던 거죠. 조작한 거예요. 조작한 거. 또 소위 말해서 배출가스 그러니까 우리 경유차잖아요. 배출가스를 조작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찾아냈느냐. 바로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찾아냈는데 그 데이터 사이언스가 소위 말해서 알고리즘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 거죠. 알고리즘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다는 것을 디지털 리터러시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코드 리터러시가 되는 거죠. 코드 리터러시. 그 코드 리터러시.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이 앞서 워드 프로세싱이라든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조금 달라지면서 어떻게 더 어드밴스화된 거죠. 알고리즘까지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코드 리터러시의 개념들이 세계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당시부터 데이터의 시대니까. 그래 이게 이제 앞서 했던 OECD 평균과 비교해서 한국이 최고 높은 수준에서는 우리가 상당 부분 그러니까 26개국에서 19등으로 이제 낮은 거죠. 그런데 그다음 한국이 1수준 이하에서는 다른 나라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1수준 이하에서는 오히려 더 적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그러니까 강한 거지.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스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많았는데 위에 코드 리터러시까지 할 정도는 적고 그 다음에 밑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소위 말 컴맹 수준도 적다. 그러니까 그게 2015년도 이 당시 데이터 시대로 진입할 때 OECD 조사에 따르면 이제 한국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또 10년이 지났으니까 현재의 10년 이후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자료를 가지고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그래픽으로 이제 바뀐 거고요. OECD.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만평을 좋아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시대냐 지금은 2000년도 앞서 제가 그 김대중 정부 시절하고 비교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때는 뭐냐 화이트 칼라 그 다음에 블루 칼라라는 그런 개념과 함께 계층별의 어떤 교육이 가능했었는데 디지털 교육이 지금은 뭐 예술을 하든 공학을 하든 법을 하든 어카운팅을 하든 다 이제 컴퓨터로 다 하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이 점점 더 보편화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종에 상관없이 보편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건축에까지 지금 빅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다 하고 버스 운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그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만평을 이제 가지고 왔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2015년도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의 10년 전쯤이 되는 거고 초창기 2000년에 비교했을 때 10년 후를 바라보면 이제 EU에서가 이 개념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개념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미국이 가져왔잖아요. 미국이 가져왔는데 미국이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개념을 가져왔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인터넷에 그러니까 보급과 함께 가지고 왔는데 미국이 그 개념의 이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놓쳐버리는 때 그때 이제 유럽이 디바이드가 아니라 인클루시브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인클루시브라는 개념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에 대해서 디지털 디바이드가 오히려 하위 개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인클루전, 이 스킬스, 그 다음에 이제 IC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주도권은 우리가 김대중 정부 할 때는 미국 주도의 리터러처를 많이 봤는데 2010년 중반 이후부터는 다 유럽으로 넘어와가지고 지금도 이쪽 분야의 리터러처라든가 정책을 지금 다 유럽 거를 지금 갖고 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클루전의 관점에서 뭐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칼럼들을 저도 이제 쓰고는 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전 칼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1년 그때쯤의 칼럼인데 2011년도에 그래서 우리도 신소의 계층 이런 개념이 왜 나왔느냐면은 왜냐면 아까 OECD 조사를 생각하면 잘 아실 거예요. 더 이상 컨맹 수준은 이제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보문화센터라든가 정보문화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부처에서 해야 될 교육이 아닌 거지.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계층을 찾아내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를 이제 쓰게 된 거죠. 신소의 계층. 그래서 그게 누군가 봤더니만 이제 다문화들이 막 오니까 다문화를 대상으로 막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런 움직임에서 새로운 또 조사를 해서 다문화 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이 등장을 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제 한국에 상륙한 것이 2008년도에 상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에 들어오면서 모바일 활용 수준, 모바일 역량 수준, 모바일 접근 수준 예전에 이제 스탠드 얼론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제 모바일이 넘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당시 어떤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은 이제 드라이브로 누가 그러냐 보면 이제 정책적인 사이드였죠. 특히 유럽 사이드.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서는 반다이크 교수가 했는데 근데 반다이크 교수가 이제 요 당시 부분부터 해가지고 거의 리타이어를 하셨어요. 리타이어. 그러니까 그러다 해서 그 반다이크 교수가 저도 최근 몇 년간 거의 연락을 이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최근 요 이후부터 거의 논문이 거의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거의 논문이 그러니까 주도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때 그만 그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학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했을 때 이게 이 인클루전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떤 사회 변동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베버리안이라고 좀 베버의 그런 관점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베버의 이런 관점을 그러니까 미디어학 요거는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커뮤니케이션 학계 저와 뭐 김대영 교수이면 이쪽에서는 이것을 미디테이션 혹은 뭐 미디어 시스템 티어리 같은 미디어의 관점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 이것은 무슨 얘기하냐면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도구로서 받아들여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개인의 그러니까 웰빙, 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의 어떤 발전을 이루자. 그래서 이제 캐스테이스라는 네트워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2010년도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기대고 있는 거죠. 기대고 있죠.
그래서 2010년 전에 10년도 전에 나왔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바람이 들기 전에 캐스터에서가 그런 책을 썼는데 이것에 기대해가지고 이 인클루전이라는 분위기하고 해서 이렇게 학술 쪽으로 특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에서는 미디어 시스템 측면 그 다음에 미디어 중계 이론이라는 걸 연결시키면서 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이제 하던 시절이죠. 그런데 최근에도 제가 논문을 몇 개 이제 국제전에 투고된 논문을 좀 그 리뷰어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이후에 거의 눈에 띄는 이론적인 성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이쪽 분야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지금요. 이론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아까 PC 그 다음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모바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디바이스의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그냥 아까 워드 프로세싱이라든가 이런 혹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유저한테 맞추어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코드 리터러시로 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세분화되고 있는 거죠. 세분화. 그러니까 망중립성 같은 이슈도 그 가운데 이제 한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망중립성일 수도 이제 왜냐하면 개인의 단위가 아니라 이거는 디지털 그러니까 이 인클루전을 지역의 단위로 봤을 때 우리 한세혁 교수님 예전에 20년 전에 지역 정보화를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지역의 단위로 봤을 때 망중립성을 이제 도시와 농촌의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크게 보면 디지털 디바이드 혹은 이 인클루전의 영역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 망중립성의 문제는 한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왜? 고령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다 농어촌 산간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동영상 오늘 안 키겠습니다. 예, 뭐 상황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망중립성의 가장 핵심 개념이 결국 그거잖아요. Last one mile.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최종의 엔드 유저한테 들어가는 케이블과 접속을 누가 보장해 주냐 하는 거잖아. 그럼 정부가 보장해 주느냐 아니면 사기업인 통신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해 주냐 그러니까 그 이 라스트 원마일이 이 보편적 접근 이용수가 가장 핫하게 등장했던 것이 미국이 처음 디지털 디바이드를 얘기할 때였거든요. 근데 라스트 원마일 이슈가 사라졌죠. 왜? 와이어리스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와이어리스가 됐으니까 라스트 원마일 이슈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라스트 원마일 이슈가 여전히 그러니까 유효한 측면이 생겨난 거죠. 왜? 이제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 상황이 되니까 라스트 원마일이 우리가 이런 통신 소위 말해서 디지털라이즈된 통신을 넘어서 생존권의 차원에서 라스트 원마일이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택배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라스트 원마일이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 인클루전이 훨씬 더 개념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했었는데, 한 발짝도 여기에서부터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후에 2020년도 어떤 그 당시의 계획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후부터는 사그라졌어요. 제가 박사를 마치고 첫 번째 직장이 네덜란드 왕립 아카데미였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뭐 국립 아카데미. 그러니까 중국으로 따지면 중국 과학 아카데미 같은 거에서 EU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때가 제가 2002년도 영남대학교 오기 전이었죠. 그게 이제 이후에 이 분위기가 앞서 말씀드린 2015년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최근 10년에 이유가 아시다시피 완전히 뭐 재정적으로 파탄이 돼버렸잖아요. 파탄이 되면서 이거를 이끌어갈 정책적 동인가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명분이 없고 그 다음에 정책 자금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한테 어떻게 이제 가지금 성격들을 하는 걸로 통해 가지고 그나마 디지털 인클루전 정책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서도 이후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제
고령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하는데 여기에서 좀 특이했던 것을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인터액티브하게 응답을 하도록 하는 거죠. 당신이 뭐 어떤 걸 하느냐, 혹은 당신의 연령이 어떤가, 혹은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렇죠? 혹은 이주민이냐, 아니면 장애인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떠한 컨텐츠를 원하느냐, 웹 2.0이라는 단어도 벌써 여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2015년도 부근에.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맞춤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웹 2.0의 흐름이 오면서 이 당시에 또한 이제 우리가 EU에서도 이렇게 되게 정책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고 EU하고 흐름이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최근 10년이 우리도 이 정보화 교육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적인 그 관심이 많이 떨어졌죠. 왜? 컴퓨터 못 쓰는 사람 어디 있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휴대폰 뭐냐 안 가진 사람 어디 있냐? 그것은 다시 말해서 액세스, 접근에서만 관점에서만 이제 활용한 거죠. 그 다음에 활용의 관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활용의 관점으로 이제 요새는 이제 조사를 하고는 있잖아. 우리도 NIA에서 이제 활용의 관점에서 하고 있는데 그 활용이라고 하는 관점이 또한은 기존의 전통적인 디바이스와 그다음에 바뀌어진 모바일에 가지고 활용만 하는 것이지 또 바뀌어진 신소의 계층들이라든가 망 중립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이슈까지 다 그러니까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더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요. 또 하나는 이런 교육적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보편적 정보통신, 다시 말해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청각장애인이라든가 혹은 고령자들한테 그러니까 좀 더 디지털 정보와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보조 기구들, 보조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중점을 맞췄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이게 그 큰 차이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학습 의욕이 있어야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도구를 이용했는 이런 보편적 정보통신 혹은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 보조 기술을 통한 것은 이용자의 적극적 참여와 그러니까 능동적인 학습이 없더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래서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표준 지침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발주할 때 표준 지침에 맞춰서 이 홈페이지를 만들라라고 하는 거 그거 정도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형편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장애인을 통한 보조 기술 개선 투자는 하고 있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아주 앞서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 형편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학계에서 이제 계시니까 최근에 학계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앞서 제가 웹3 학술지를 이제 얘기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존에 그냥 우리나라 KCI 논문 하듯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출판 개념으로 학술지에 그러니까 논문을 만드는 시대는 지났죠. 그러니까 뭐 당장에 뭐 ORCID라는 아이디부터 기입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데이터까지도 다 이제 올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오픈 액세스도 골드 액세스 그다음에 그린 액세스 오픈 액세스 종류도 여러 가지가 또 있고 그러니까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소위 과거에 우리가 교육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화이트 칼라고 이런 차원의 뭐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다라고 했는데 그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본다면 지금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지 최근에 이 학술 시장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여기도 보면 최근 또 다른 출판사에서는 이제 이런 데이터 오픈 사이언스의 정신에서 데이터 배지 이런 제도를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저런 게 뭔지 또 제가 또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만 알려져 있지. 아카데믹 SNS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리서치 게이트. 그다음에 어카데믹 EDU. 그다음에 최근에는 피어 레퍼런스라든가 뭐 각종의 연구자 중심의 SNS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왔고, 그래서 연구자 중심의 SNS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라든가 스콥스 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만 얘기하지만 지금은 뭐 세멘틱 스칼라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멘틱 스칼라하고 디멘션스라고 하는 두 개의 최근 데이터베이스 훨씬 더 많이 쓰죠. 왜? 훨씬 더 논문을 잘 검색해주고 그 다음에 논문들 사이 인용관계를 잘 파악해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제가 논문 쓰는 것에 대한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제 말은 새로운 어떤 영역의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들이 새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스칼라들의 연구자들 영역에까지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요. 또 하나는 저도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은 다 아이폰을 쓰잖아. 학생들 아이폰 쓰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뭐라 하냐, 야, 결혼 예물을 벌써 장만을 했네. 냉장고 한 대 값인 아이폰을 다 들고 있어. 저는 도저히 아이폰을 구매를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후진폰을 쓰고 있어요. 제가 후진폰을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프리미엄 폰 아니라 보급형 모델을 계속 쓰고 있어요. 좀 보급형 모델을. 근데 보급형 모델 쓰니까 페이 서비스가 안 됐는데, 최근에 샀는 요거는 보급형인데 페이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페이를 이제 써보니까, 야, 편리하기는 편리한 것 같아요. 페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현금 캐시의 시대에서 크레딧 카드의 시대에서 그 다음에 페이의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 페이에서 벌써부터 지금 막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칼럼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지능정보사의 페이의 시대가 됐잖아. 페이의 시대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하느냐. 왜냐면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제 이 페이가 결국 그 다음에 뭐냐면 크립토로 디지털 지갑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더 어려워요, 사실 디지털 지갑은.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세분화가 되는 것이죠. 세분화가 되는 그런 영역이고,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메타가 이제 중독성 유발로 어린이의 10대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41개 중. 근데 제가 이제 고령자, 그런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그렇다면 고령자들은 어떨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제가 여기 최근에 그 키스디 보고서를 보니까 재밌는 게 나와 있더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장년층들의 헤비 유저는 여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뭐 다른 사람들이 좋은 식당에서 밥 먹고 좋은 곳에 가서 놀러 가고 혹은 자기 그러니까 자식 자랑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우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장년층은 오히려 이런 그 헤비 유저들이 훨씬 더 자존감이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이러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나이가 어릴 때는 헤비 유저들에서 이런 여러 가지 중독이라든가 정신적인 우울감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장년층에서의 헤비 유저는 라이트 유저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더라. 이건 뭐냐면은 결국은 고령자층에서도 여전히 디지털에 그러니까 리터러시가 높은 사람들은 이것을 도구로서 잘 활용을 하고 있더라. 다시 돌아가면 앞서 베벌리안 어프로치, 베벌리안 퍼스펙티브, 베벌리안이 이것을 그러니까 미디어로서 어떻게 삶에서 작용하는, 그래서 베벌리안 관점을 좀 더 과학기술 사회학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구성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사회적 구성주의, 그것이 이제 기술 결정론하고 대비되는 개념이니까 그런 과학기술의 그러니까 기술의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그것을 백업하는 데이터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SNS 이용 시간에 삶의 만족도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고령자에서 높아지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박한우의 웹 3.0가 해서 이거 시리즈로 한 1년 이상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시리즈에서 제가 이제 워낙 이제 웹3가 대해서 NFT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런 NFT라든가 이런 그 블록체인이라든가 웹3가 결국은 오히려 장년층하고 만나면 오프라인 레거시하고 만나면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 자료로서 제가 이제 저거를 이제 가지고 왔는 거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맨 그 시리즈에서 가져왔는데, 최근에 세일스포스라고 하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해서 가장 유명한
CRM 회사예요. 커스터머 그러니까 Relations Management.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 삼성 같은 회사도 그러니까 경영 정보학 하시는 분은 잘 알 거예요. CRM 세일스포스가 전 세계의 그 넘버원인 회사예요. 이 CRM을 하는 그 세일스포스가 CRM을 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구매 데이터라든가 이런 소비자 활동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다 아웃소싱 하는 거죠. 대기업 같은 데에서. 근데 이 세일스포스에서 최근에 웹3 소위 말해서 디지털 NFT 블록체인을 여기 자기들 시스템에 넣으면서 웹3 소비자 교육하는 우리 온라인 강의처럼 강의 모듈을 만들었어요. 강의 모듈. 그 강의 모듈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 세일스포스와 관계되는 사람들, 직원들이라든가 이 강의 모듈을 다 수료해라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강의 모듈이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강좌 꼭지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저도 이제 문제를 다 풀어보고 해봤죠.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 강의처럼 만들어졌어요. 근데 너무나 잘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PC 교육 시대, 모바일 교육 시대에서 이렇게 웹3 시대로 오니까 벌써 기업이 나서가지고 이걸 하고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 테크노파크 같은 공공기관에다 얘기를 했어요. 기존의 정보화 교육 말고 그런 새로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좀 받아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세일스포스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제 그 웹3 시리즈 기사에서 소개를 이제 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제 유튜브에 이제 올려져 있는 거예요. 제 뭐 그 슬라이드를 유튜브 링크가 다 돼 있고 자료 링크들이 다 돼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지난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보면,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가급적이면 제가 고령화 장노령층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코로나 시즌에 미국의 이제 텍사스에 그러니까 아이스쿨 정보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스쿨 정보 뭐 우리로 따지면 뭐 정보 학부쯤 되는데 미국 아이스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왔는 연구인데 그 당시에 미국 현지에서 대서특필이 됐던 연구거든요. 그 연구 논문하고는 다 링크는 여기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는데 이게 왜 대서특필이 됐냐면은 코로나에 보건과 관계되는 메시지들 다시 말해서 이런 정보들을 누가 잘 습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잘 전달하고 소위 말해서 정보 리터러시가 높은지를 조사했더니만 누구였냐? 바로 고령층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밑에 나이가 어릴수록 보건 메시지에 대한 정보 리터러시가 떨어지고 올라갈수록 정보 리터러시가 이런 그 재난 상황이 높아지더라. 라는 걸 이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해서 했는데 미국 그 교수가 그래서 이제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하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뭐냐면은 AI 얘기를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모바일에서 이제 웹3하고 AI로 이제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시대가 넘어가고 있고 벌써 이제 거기에 조금씩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트코인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의 가장 그 대명사이자 그러니까 원조인데 비트코인이 2008년도에 그 시스템이 소개가 됐어요. 우리가 흔히들 새로운 기술이 정착되는데 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럼 2008년도는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코인 값이 폭등을 해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 코인 시장이 이대로 안 된다 되고서 코인 시장이 그때서 이제 팍 그러니까 버블이 그때 깨진 거죠. 깨졌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다시 코로나와 만나면서 2021년도에 또 이 코인 시장이 팍 터졌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면서 지금 우리 생활에 바짝 들어온 거예요. 왜? 페이스북이 2004년도에 나왔거든요. 페이스북이 2004년도에 나왔는데 언제쯤 우리한테 왔느냐 하면 2008년도 스마트폰이 우리한테 오면서 2010년 이후로 팍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신기술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그러면 한 언제 피크가 오냐? 15년에서 한 20년 정도의 피크가 와요. 그러니까 인터넷 1995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2005년쯤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되고 블로그의 시대가 열리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는데 언제 오느냐? AI하고 같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 AI가 알다시피 챗GPT가 작년 연말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한테 와버렸잖아요. 마찬가지죠. 웹3도 AI 기술하고 또 접목이 되면서 같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과거의 관점인 거죠. 과거의 관점. 그러니까 인간하고 그러니까 로봇이 대립하는 그런 관점이잖아. 관점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결국은 코크리에이션 그러니까 공동 창조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I를 코파일럿 그러니까 같이 그 비행기 조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코크리에이션이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코크리에이션의 시대적인 패러다임과 함께 이제 웹3와 같은 디지털 지갑이 페이에서 디지털 지갑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 디지털 지갑에서 가장 대중적인 게 뭐냐면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지갑이에요. 메타마스크라는 지갑 여기 혹시 설치했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이 디지털 지갑은 곧 이메일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메일하고 동일하는 거예요. 이메일하고 동일하게 된다는 우리가 지금 로그인 서비스 보면 구글 이메일 서비스 로그인, 그 다음에 페이스북 로그인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2015년쯤 돌아가가지고요. 제가 이제 정부 자문회의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네이버 로그인을 도입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 그래야지 이 공공 서비스들의 그러니까 접속률이 높아지고 이용률이 높아진다. 그랬더니 뭐 공무원들이 다 뭐라고 했겠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상업 서비스하고 공공을 어떻게 연결해? 신뢰성의 저하와 함께 그러니까 보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미국 가보라. 지금 다 구글로 로그인하고 있다. 페이스북 로그인하고 있다. 왜? 페이스북 2004년도에 나왔는데 한 2010년에 전후해가지고 모바일 폰과 함께 사람들이 다 그거 쓰니까 공공 서비스도 페이스북 로그인하고 구글 로그인을 2010년 이후부터 도입을 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공무원들이 다 그래 반응했어.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도 네이버 로그인 다 되잖아, 지금. 카카오 로그인 되고 또 카카오로 막 정부 부처 메시지 다 날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야,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가 웹3도 결국은 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이게 다 시스템을 다 통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은 옛날 기술을 통합할 수 있지만 옛날 기술 가지고 새로운 기술 통합 못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86이 하던 일을 386은 할 수 있지만 386이 하는 일을 286은 못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결국 다 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블록체인 하면 앞에 것 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립의 시대가 아니라 결국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AI 충분히 이용해가지고 레포트 쓰고 턴페이퍼 쓰고 발제하고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시대로 가고 있고 그러면 디지털 리터러시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요거는 시간도 지금 벌써 많이 지났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 사이버 감성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인공지능 정부 연구소를 만든 것처럼 제가 이제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교육부에서 야심차게 이제 그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지방대학 인문사회계에서는 제 혼자 됐거든요. 근데 이제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 WCU가 알다시피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끝나면 이제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학교 내에 제도적으로 안착을 하려고 그 당시에 이제 사이버 감성 연구소 이제 그 설립을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사이버 감성 연구소라는 걸로 그러니까 그래도 명맥은 현재 유지하고 있고 가끔씩 이제 연구 과제라든가 용역들 우리 석사 박사 과정들 그래봐야 우리도 지금 현재 박사과정 한 명 있고요. 석사과정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포닥 한 명 같이 하고 있고,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혁 교수님이 최근에 큰 연구 과제를 땄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했고, 그래서 제가 또 소리가 안 나오는데 제 이제 AI 비서 무슨 얘기 하냐면은 이제 휴대폰을 잠시 좀 꺼내줘서 제 여기 QR 코드 한번 읽으시면. QR코드
한번 찍어 보시면 아마 링크가 열리고, 예, 그리고 QR 코드. 연결이 되나요? 유튜브가 돼야 되는데 안 되나요? 그래요? 요건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인데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제가 왁간우 교수. 그 다음에 요거는 제 앞서 얘기했던 디지털 지갑이에요. 디지털 지갑. 그 다음에 그 주소 보세요. 제 주소가 mftkorea.eth예요. 그러니까 이 주소가. 이 주소를 이제 한 달씩 다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뭐 쉽게 말해서 코인을 보낼 때 이 주소로 저한테 보내면 되지. 근데 코인만 오는 게 아니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최근에 NFT 코리아.eth가 제 이제 이더리움 주소인데 이더리움으로 모든 게 또 통합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또 하는 거고요. 제 유튜브 주소 이제 저기 나와 있는 이제 그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찍힌다고요? 그러면 슬라이드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예. 진하니까 화면으로 나와요. 안 돼요? 컴퓨터로 나와요. 컴퓨터로, 예. 자, 그래서 색깔이 주황색. 30분만 해달라고 했는데 45분을 해버렸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아하시는데